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 변호인들은 그 증언이 특검팀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정 씨가 먼저 연락했고 이동 지원을 요청해 도움을 줬을 뿐 정 씨가 자의로 판단하고 자의로 출석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 씨 본인 역시 자신의 판단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방의 진위를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정유라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유라 본인에게는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유리한 진술임에도 정유라 변호인들이 오히려 그 진술을 극구 무효화하려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라 변호인이면 정유라의 이익에만 복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유라 변호인이 왜 정유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당사자 진술을 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요? 정유라 씨 변호인들, 정유라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기라도 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네, 빨리 하시죠. 첫 뉴스가? 예, 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발표하기 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았습니다. 유감 표명을 한 건데요. 국민의당은 임 실장의 발언을 청와대 사과로 받아들이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이 시점쯤에는 참여해야 하는데 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제스처를 취해준 거고. 예. 이 패키지들 사이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를 두고도 말이 많죠. 이 과정 중에. 네, 어제 속칭 대리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다, 사과가 아니다, 뭐 추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뭐 관계가 나빠졌다, 등등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는. 제가 보기에는 후천성 야당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일종인데 야당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일단 자기가 옳은 말을 해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상대가 세게 나오잖아요. 흠칫! 이거 역풍문화, 역풍 민감성 피부가 되거든요. 예, 야당을 오래 하면. 그래서 지대 역풍에 불까봐 혹은 반발에 심하면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내부에서 거봐, 왜 그랬어, 그렇게 세게 말했어, 나중에 해도 되잖아, 타이밍이 안 맞잖아, 뭐 맞는 말도 표현이 좋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유사한데 이게. 왜냐하면 하도 종편을 비롯해서 편들어주는 언론도 없고 얻어 터지다 보니까. 예. 여당, 지금 현 여당은 이 10년 정도 야당하면서 이 증후군의 뿌리가 깊어요. 예. 치유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엔. 예. 왜냐하면 당청 투트랙은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좋거든요. 이쪽에서는 아니 저쪽이 잘못했는데 공격하는 쪽도 있어야죠.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후군을 겪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히 뻔뻔한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 야당할 때 필요한 자세인데 제가 보는 그분들 중에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 세게 나오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후초성 야당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오늘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김희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훅 떨어졌어요. 예. 강경화, 김상조 두 분 인사청문회 때 피크에 올랐었는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도 문제 삼았는데 나머지도 그냥 시비가 거는 거겠지 하는 그런 접어버리는 관심을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야당이 예, 인사청문회 앞으로 큰 화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화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을 흔들 정도로. 예,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하나 있고요. 또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중소기업 벤처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순요. 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한무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 보좌관은 지난 5월 4일 이용주 의원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유미 씨는 구속 기소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고 알려진 거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 다음 날에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고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아마 뭐 속칭 빨대를 통해서 얻은 정보겠죠. 검찰 내.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상이냐? 제보자가 없다고 하니까 기자회견을 해버렸는데 이미 대대적으로 깜짝 놀라서 이유미 씨에게 정말 제보자가 없냐고 본인이 몰랐다면 대물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없잖아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문자가 정말 삭제됐다고 파악이 됐다면 삭제됐다 제보자가 사실상 없다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복수의 관계자, 뭐 전화 통화도 했다 등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거죠. 네, 허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을 그러면 이준서 최고가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나간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더 센 기자회견이 추가로 나갔느냐.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은 그거죠. 예. 그걸 밝히려고 하겠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자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 관련 특검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4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발의될 리가 없다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한다는 뭐 코멘트들도 있던데 역풍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특검을 발의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막 거센 역풍조차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당의 스탠스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아프다라는 이유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의 소견서를 재판부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로는 부족하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가 서둘러서 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신발로? 왜냐하면 구치소 진로 내역이 특이 소견 없음이거든요. 네, 어제 JTBC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특이 소견 없다고 그러는데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했겠죠. 그건 모양새가 참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핑계가 없으니까 다른 신발을 신고 나온다고. 네. 아프실 예정인데 이번엔 그렇게 오래는 못 하셨네요. 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서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별도의 치료는 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엑스레이나 뭐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예. 자, 이번 아프실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네요. 다음 아프실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그 증언으로? 네.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느니 뭐 성명불상자가 나타났다느니 뭐 네, 이영대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 씨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탈리아 RCS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에 국정원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와 연루되어서 임 과장이라고 국정원 과장이 자살한 바가 있는데요. 유족들이 사망 2주기를 앞두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살 의혹이 상당히 있는 것이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는 것이 당시 보도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어요. 근데 지금 2년 후에 그 임 과장의 부친이 나만 봤는데 다른 가족들은 못 봤다는 거죠? 나만, 네, 예. 염하는 사람도 한 명 봤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는 나만 봤는데 얼굴에 성한 것이 없었다.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 기자들 중에 실제로 그 시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경찰. 아마도 그 뒤에 국정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쓴 거죠. 외상이 전혀 없다라고 기사를 냈다는 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직접 본 염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손녀가, 임 과장의 딸이죠. 손녀가 육사를 다니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무 말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인터뷰가, CBS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내일도 오늘 오후에 그 기사가 이제 풀리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겠죠. 저희도 잠시 후, 일부에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 전후 사정 최 씨 가족을 아주 오랜 시간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색한 관계.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정유라 씨 집 앞에 성명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요? 그런데 네. 예.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요. 아하. 한 팀은 한 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두 팀이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 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일종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그건 그 정유라 주변
밖에서도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나 그 정윤혜 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 차이로 늦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소화가 네. 두 그룹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예.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시에 특검팀이 연락을 해서 정유라가 출석하고 싶다고 자신을 픽업해달라고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특검팀이 달려갔고, 거의 뭐 같은 시간 혹은 뭐 약간 늦게 다른 한 팀이 그걸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펙타클하네요. 예. 그러면 특검팀이 정유라에게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는데 특검팀이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취재가 됐나요? 아니요. 정유라 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최 씨 집안, 특별히 최태민, 최순실 씨의 그 성격과도 좀 통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주변 사람들이 역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한테만 포착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은 최순실 말, 정유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군요. 근데 정유라 씨는 왜 갑자기 변심을 한 겁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한 게 검찰에서 이미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요. 4차, 5차 그 검찰 진술이 있을 때 영상 녹화할 때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시호 정유라 세대,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의 밑에 세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충성할 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동 양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돌파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유라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자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히 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그들한테 불리하게 반영될 건 알면서도 정유라가 정확하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모친 최순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순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하지만 정유라와 최순실 관계를 일반적인 가족, 일반적인 모녀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습니다. 정유라는 지금 박근혜도 중요하지 않고 최순실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유라 자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유일한 관심사가 자기가
그 구속이 돼서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유라는 지금 계속해서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쳐다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체 과정에서 워낙 이제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 집안이라 돈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까 말했듯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했을 때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험 증서하고 통장을 다 들고 이렇게 가출을 해서 그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덴마크에 있을 때 정유라 씨가 특별히 돈 부분을 좀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돈 얘기가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나 생각됐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은 아닌 집안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유라 씨 진술로 삼성 측이 당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지금 삼성 측은 거의 패닉입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 관계자들은 다 입을 닫거나 도망가거나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 재판에 이 뇌물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죄도 뇌물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공통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춰 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함으로써 결정타를 맞았다고 보죠. 약간의 삼성은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특검에서 이 증인을 정유라를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근데 조금 힘이 빠진 상태고요. 맥이 빠졌다고 자기네들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시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어색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고 국내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부처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모 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 현장으로 갈 때 마티즈를 타서 마티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자, 당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어제 임 과장의 부친이 완전히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들은 얼굴과 몸에 상처 투성이었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정확인.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행이 간사였습니다. 그렇죠. 안행이 간사로서 경찰 소방서 대상으로 질의하였고 제가 현장에도 가서 추적도 해봤고요. 그렇죠. 거의 탐정 노릇을 하셨고 네.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당시에 이 사건이 자살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나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만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다. 네. 이렇게 하자 그거는 화재 때문에 상처가 난 거를 부친이 잘못 오인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당시는 화상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신 사진도 실제로 경찰이 보여줘서 봤거든요. 네. 근데 불나지 않았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사 하는 걸로 네. 추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것도 얼굴도 사실 제사히 볼 수는 없었잖아요. 경찰 해명은 화상이고 네. 그런데 이제 부친은 타박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아마 CBS 지금 인터뷰. 뼈까지 이렇게 상하지 않았나 네.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시신을 보셨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부검하나 검안할 때는 옷을 탈의한 상태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부친께서는 그걸 보신 거고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의 그 타박상인지 화상인지를 구별을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번개탄으로 옷 입고 있는데 안에 화상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아들은 또 당시 이런 말을 못했던 이유는 손녀 임 과장의 딸이 육사에 있어서 그 손녀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며느리가 좀 만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겁났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이주기가 돼서 비로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지난 2년 전에 의원님이 직접 이 사안을 그 안양의 간사로서 사실상 탐정처로 추적을 하셔서 네. 그 7대 의혹을 사건 터지자마자 정리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요. 임 과장 부인이 112로 신고한 다음에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취소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죠?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이 들은 바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국정원 3차장, 임 과장이 소속이 국정원 3차장 소속이었는데 오전 8시 40분에 119로 신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국정원에서 네. 연락 와서. 두 번째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을 합니다. 네. 보통 거기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핸드폰으로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은어죠 자기들끼리. 네. 무전하다가 무전은 이제 개방된 채널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꿔라. 네. 이게 이제 거미줄 치자는 건데. 근데 무전하는 동안에도 발견했다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소방대원이 그 실종자를 찾는데 갑자기 거미줄 치자고 따로 네. 통화하자고 한 다음에 실제 소방대원이 했던 무전 내용에는 시신을 발견했다, 뭐 차량을 발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차량 발견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시신은 한 27분 후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티즈가 항공모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발견하냐. 차량과 시신이 같이 있었는데 네. 발견 시간이 한참 후에요. 그리고 당시 안양에 김민기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김민기 의원이 한테 처음에 보고한 것은 시신은 뒷좌석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국회에 첫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운전석에서 발견했다. 정정합니다. 이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앞좌석과 뒷좌석을 어떻게 헷갈립니까? 자, 그리고 무선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40대 무직 남성입니다. 근데 네. 경기도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런 일은 없죠. 무직 남성인데.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7대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여섯 번째는 소방본부가 경기도 소방부가 출동했다는 건 무직 남성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연락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신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임 과장 집을 제 아파트를 가봤어요. 바로 옆에 용인 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데. 근데 5km를 운전해가지고 동백 소방파출소로 가서 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가 바로 옆 건물로 붙어 있습니다. 왜 5km로 갔을까요? 그때. 그리고요. 임 과장 마티즈 차량을 사망 다음 날 바로 폐차하죠. 처음에 발표는 장례식 다음 날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JTBC 특종에 의해서 예. 다음 날 폐차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제기했던 7가지 의혹인데 그 후로 저희가 안행일을 하면서 그 또 업체, 폐차 업체는 또 국정원 거래업체라는 걸 JTBC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안행일을 하면서 또 다시 캐낸 의혹이 뭐냐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한 27, 8분 네. 이 CCTV 화면만 칼로 자른 듯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소방본부 해명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뭐 그걸 작동이 안 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최초의 순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가장 중요한 장면만 사라졌어요 지금. 그 차량에 달려있는 CCTV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가 화산이 34번지인데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입구가 있고 조그만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소방차가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와 있었죠. 반바지 차림에. 이미. 네, 이미. 네. 그리고 그 마티 차량이 발견된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이 또 있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실 국정원이 이제 가족에게
출근 시간 8시인데 한두 시간 늦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실종 신고를 하라고 국정원 차장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죽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이거 진짜 의심스러운 거. 예. 이것도 이제 김민기 의원이 지역구예요, 거기가 근처. 그래서 본인이 그냥 대충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서 본대요, 이렇게 보는데.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주십시오. 전직 국회의원님. 추리닝. 근데 예. 마티즈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 있었잖아요. 예. 운전석 앞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에 돌이 고여 있었는데 김민기 의원 말로는 큰 돌이 없고 거기에 큰 돌을 찾기 어려워. 그 오물조물한 조그만 돌이 몇 개가 이렇게 고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죽을 사람이 무슨 차가 뒤로 움직일까봐. 이제 곧 죽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 현장 가신 분들이 아는 거죠. 차량이 뒤로 밀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산이니까. 뭐 곧 자살할 사람인데 앞바퀴 왼쪽, 뒷바퀴 뒤쪽 하나에 돌을 개서 안 움직이게 해놓고 그냥 사이드만 올리면 지금 급한데요. 그렇죠. 사이드만 올리는 걸로 충분할 당시 이제 텐데도. 소방본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늦게 출동했냐. 네. 경찰은 12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엄청 늦죠, 경찰은. 근데 소방본부하고 8차례 통화를 합니다.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소방본부도 그 지점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봤어요. 화산리 34번지가요. 마티 차량 발견된 지점이고요. 그리고 오인을 해가지고 산 77번지를 자기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산 77번지든 화산리 34번지든 그냥 GPS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장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 안행이 간사로도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경찰의 질의하고 소방서의 질의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너무 이상한데 라는 내용들 간략하게 되짚어 본 겁니다. 저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 근처이기 때문에 좀 이따 갈게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자살로 보기엔 너무 어렵다는 정황은 이 외에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티즈 안에서의 상황. 예. 말하자면 뭐 번개탄을 앞뒤로 피워놓은 상황과 그리고 유서가 있었던 그 공간에 대한 문제들.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뭐 번개탄이 조수석에 있었다. 예.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바뀐 거는 조수 앞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럼 지금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죠. 시신이 오른쪽으로 살짝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번개탄의 열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타거나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애초에 시신은 뒤에 있었던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앞쪽으로 이거를 옮겼다고 이제 바꿨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앞쪽에 발견됐다고 나중에 예. 말을 바꿨죠 나중에. 예, 바꿨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열기 때문에 그 번개탄 바로 옆에서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질식하기 전에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통.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 바깥에서 문을 잠그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요동 같은 거라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앞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거죠. 좀 덜 뜨겁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번개탄이 좌석 밑에 있었다 이런 좀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야 예. 번개탄 바로 옆에서 자살하면 뜨거워서 질식하기 전에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 자체적으로 앞좌석에 있었다고 말을 바꾼 거군요. 오랫동안 이런 번개탄에 대한 변사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처음 첫 장면만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아니다를 압니다. 왜냐하면 열기와 뭐 이런 이산화탄소와 또 훈연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어떤 모 경찰관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의문점으로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요. 네. 현장에 제일 먼저 소방관이 도착을 해서 소방관 중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분은 신모 소방장이고요. 그다음 2차로 연 사람은 권모 소방장입니다. 근데 1차로 열었던 신모 소방장의 지문이 없어집니다. 안 보여요.
근데 없어지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모 소방장 지문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문을 연 사람의 지문은 없다. 두 번째 연 사람은 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문 감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문 조그만 흔적 하나 가지고도 살인범을 잡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가면. 쪽지문. 예. 근데 쪽지문 17개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다. 17개요? 네. 7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첫 장면의 신모 소방관이 열었을 때의 상황과 두 번째 그 소방관이 열었을 때 상황이 틀린 거죠. 시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틀렸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후에 뭔가 작업이 있고 닦인 정황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처음에 소방관들이 가서 찍었던 임모 과장의 시신 상태와 나중에 12시 50분에 이제 경찰 아주 늑장 출동해요. 저희들은 왕따 당했다. 경찰이 오히려. 경찰이 아니 어떻게 12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소방은 훨씬 더 일찍 훨씬 갔고. 근데 소방관도 한참 헤매다가 갔고. 네. 근데 그 시신 상태가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틀렸어요. 그때 나중에 경찰이 뭐 부랴부랴 와서 사진을 갖고 와서 사진을 찍는 각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나 시신을 현장이 보존이 안 됐다. 저렇게 강력하게 그때 의혹을 제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각도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어떤 경찰관이 얘기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리고 그 정도 늦게 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사 사건이 발생했으면 가장 우선 도착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경찰이 이제 그것은 일종의 경쟁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인데 뭐 최대한 늦게 왔다. 이거는 그게 고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요. 10시 17분에 이제 소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산리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수로 같은 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네.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네. 그러면 10시 17분에 위치 추적을 하면은요, 이거는 2, 30분이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늑장 출정하고, 오히려 경찰은 12시 50분에. 그 장소 가요.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새벽에 거기 가서 굳이 지금 이제 수풀이 빽빽하고,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경사진대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차량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그렇죠. 가는 길이 아니고, 근데 굳이 차가 올라갔어요. 차가 올라갔고. 올라가기 전에요, 네.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엮어놔요. 네. 외부 차량 진입 못하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 아주 좁은 오솔길을 마티즈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배 교수님이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발견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 현장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충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유서를 써갖고 억울하다, 이게 해서 내가 억울한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장소는 흠해진 곳이고 거꾸로는 또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휴대폰을 켜질 거면은 그냥 가까운 데서 하지. 그렇죠. 이 부분이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행동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각각의 행동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발견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자살. 그리고 특히 지난 생각해 보시면 2년 반 전쯤에 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때 자살을 시도한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자살 실제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보면 도로변에서 했단 말이죠. 네.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근데 임 과장은 휴대폰을 켜놔요. 발견되고 싶은 거죠. 유서도 바로 옆에 놔둬요. 자기 사정을 알길 원하는 거죠. 근데 차량은 도저히 발견하기 힘든 곳에 가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다. 아버지의 증언에 의해서 새롭게 제가 제기되는 의문은 뭐냐면 임 과장이 마티즈가 패스에로 TV에 찍힌 마지막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그 6시 20분까지 갈 때
뭐 슈퍼 들고 편의점 들고 다 하거든요. 뭐 살 거 사고. 네네네. 실제로 그건 임 과장이 맞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CCTV상. 근데 네. 얼굴이 그렇게 상처투석이라면 편의점을 못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처는 그 이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6시 23분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의원님. 오늘 네. 새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시 23분부터 사망 시간까지. 근데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사후 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관이 처음. 그건 전문가 이쪽에 계신데. 네. 근데 사후경직은. 사후 강직은 사후 강직이 나타나는 것이 사망 5시간, 6시간 그 정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후 강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발견이 사후 강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증언이 맞다면 6시 23분 이후에 구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시간상으로 이제 사후광직이 당시에는 7시간, 네. 최대 7시간. 근데 이제 외부 조건에 따라서 5시간. 이게 사실은 애매한 그 언저리에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조금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서의 내용이 이상하다. 유서가 발견되는 정황들, 그러니까 발견되고 싶은 것과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뭔가 작업이 필요했던가 이런 추정할 만한 그런 의심이 드는 상반되는 징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유서 내용 자체도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 대목도 짚어주셨는데 그때. 예. 유서에 이제 저는 가장 충격받던 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유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네. 유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유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첫 장은 이제 그 원장님, 국장님 세 분을 다 언급하면서 네. 실제로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막 이렇게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네. 그리고 유서에 첨언, 첨삭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첨언, 첨삭 감사합니다. 그 보통 유서를 3,000개 넘게 연구한 그런 뭐 심리 분석 이런 거를 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봐도 너무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고 그럼 그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로 자신이 죽을 거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애틋함.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은 가족을 보고 나왔잖아요. 네. 보고 나왔는데 그 유서를 가족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유서로서는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죠.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자료는 다 삭제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들통나면서 벌어진 네.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또 정보회의를 저는 19대 초반기에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믿을 수 없는 해명이 뭐냐면 이거는 북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거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서 어떤 경로를 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급 정보예요. 그걸 국정원 스스로 정보기관이 발설하는 경우를 그거 어디 국내 있어요? 사찰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너를 몰렸고요. 임 과장이 사고 당일날 또 국정원에 가서 감찰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계속 연이어서 잠 못 자면서 감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도 감찰을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서 내용 관련해서 내국인 사찰은 절대 없었지만 사찰이 절대 없다는 자료는 다 삭제했어요. 사찰이 절대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정원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살합니다. 자살의 유서 내용으로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국내 사찰도 없고. 유서에 당부의 말이 많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잘못이 없다 그러고. 국정원의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이 억울하거나 막 괴롭거나 이게 아니고 살차도 없고 자료도 다 삭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정 업무를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유서 내용으로만 치면 자살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특히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 오싹한 지점도 있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걸 네. 다시 감사해달라는 그 감사가요. 이중적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누가 써준 거를 썼다. 예, 그대로 옮겨 썼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원의 입장이 담긴 거다, 이 안에.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국정원의
당부가 담긴 것이지 어떻게 이게 자살한 사람의 유서냐. 지금 시점에서도 2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그걸 의심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부친은 예. 손녀딸 임 과장의 딸이 이제 육사생도였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발산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키맨이 누구냐? 임 과장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 부인은 지금 한 번도 어느 코멘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정원에게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임 과장 부인은 어찌됐든 동백파출소로 바로 옆에 있는 동부경찰서로 가지 않고 5km 떨어진 데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상한 지점이죠. 그리고 112 신고했는데 취소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 빨리 취소해달라. 그로 추정을 국정원에서 해보면 연락하고 있었다. 계속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행했을 수도 있죠. 아예. 누군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걸 따라서 가지. 사실은 남편이 실종됐다는 이 심리 상태. 게다가 회사에서 보통 회사니까 국정원에서 빨리 실종 신고하라는데. 그렇죠. 그런 정신도 혼미한. 운전을 하러 가다가도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내 입장인데. 근데 왜 동백파출소로 5km나 떨어져가지고. 갔냐라고 해명한 게 뭐냐면 딸이 미술학원이 그쪽에 있어서 그 딸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시간이 아쉽네요. 저희가 마무리를 할 만한 시간이 못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필요한데 3부에 한 3, 4분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어준입니다. 1부 첫 번째 인터뷰에 이어서 국정원 마티사 의혹 사건 정청래 의원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무리 못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 의혹도 쭉 저희가 짚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이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예, 추가로 어떤 답변들이 국정원 혹은 뭐 소방서 당시에 조사했던 기관들로부터 나오냐 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난 2년 전에 마지막 발표 기준으로 이상했던 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이 자살 현장으로 가는 길이 도로변의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네. 그 바로 삼거리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삼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그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면 이 마티즈 차량이 새벽에 그 삼거리를 그냥 지나칩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자살하려고 하는 현장을 모르는 길이었다, 잘. 그래서 지나쳤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길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살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나쳐서 누군가를 만났고 CCTV 찍히지 않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삼거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삼거리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굽어진 길인데 네. 그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CCTV를 저희가 추적도 해보고 저도 임 과장 집부터 그 현장까지 그 동선 따라서 움직여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곧장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데 또 가고 뭐 이런 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살하려고 가려는 현장 직전에 거길 지나쳐버려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을 몰랐거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수지는 그 임 과장이 평소에 자주 갔던 곳이고 길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의 전언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제거되고. 그렇죠. 그런데 자살하려고 갔으면 거기서 그냥 자살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백해서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할 게 없죠. 이미 뭐 물건도 사가 있고 자살할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자살하면 되는 건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지나쳤다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그때 있었고요. 지나쳤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또 당시 보도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서 자세한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 이상한 대목이 또 하나 등장한 거죠. 또 이상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보도는 됐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동일 차량이 맞냐. 이 번호판의 색깔이 실제 발견된 건 녹색인데 CCTV는 흰색처럼 보인다. 근데 해상도가 낮아서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예. 근데 시선을 돌린 건 맞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녹색이냐 아니냐를 아예 실험을 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범퍼가 다르다. 예. 근데 이것도 역시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게 보이긴 하나 확정할 수 없는 정도 해상도라서 같은 차량이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이라면 받쳐놓은 돌이 다른 차량을 거기다 미리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확인할 길은 없고.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이제 의구심들이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 대목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없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경찰이 그 위치를 찾아가는데 8번이나 소방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 보통 우리 내비게이션 치고 가더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8번 통화를 해서 저희 안행위에서는 왕따 당했다 경찰이 따돌림 당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는데 현장이 다 사진 정리되고 나서 도착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장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제일 먼저 갔다면 현장 장악을 하고 다른 기관의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부터 따졌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늦게 출동을 하고 곧바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을 해버려요. 소방관은 도착하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습을 하는 거죠. 예,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 생사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예. 만약에 살아 있다고 하면 바로 병원 후송을 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른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소방관은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출하러 간 거니까요. 그렇죠. 구출하러 간 거니까. 그럼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럼 빠지게 되면 그게 비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경찰이 보통 동시가는 이유가 그걸 구출한 다음에 아니면 뭐 확인한 다음에 경찰이 그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변사에 대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찰이 굉장히 늦게 도착했고 그게 의도적으로 경찰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도록 뭐 정보를 늦게 줬다든가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이제 의원님 의심하시는 거죠. 하여튼 한 2, 30분이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8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행에서는 일부러 혼선을 준 거 아니냐. 경찰이 못 찾아오도록 그런 의혹 제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의외로 단순 변사 사건을 바로 종결해버려요, 경찰이. 종결은 바로 되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만약에 임 과장 부친이 보신 게 맞다면 경찰은 당연히 몸의 상처를 확인했을 텐데 나중에 검안할 때 그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게 사라진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냥 뭔가 통째로 빠지고 바로 마티즈 차량은 사망 다음 날 폐차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물증이 될 만한 것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단순 변사 사건. 그것도 이상했었죠. 이렇게 처리되죠. 지금 가장이 사망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차량부터 폐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차량부터 폐차해버렸죠. 그래서 뭐 증거가 없어요, 이젠. 모든 게 다 사라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이 장시 10시, 11시 오전 정도로 발표되고 발견 시간 11시 55분 정도.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있어서 발견됐다고 추정되는 시간으로 발표됐지만 그 초기에 구급 대원들의 진술은 사후 경직이 심했다고 했거든요. 강직. 사후 강직이. 네. 예.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2시간, 3시간. 3시간 이상. 그렇게 돼야지 그 정도의 강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망한 지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티즈 차량이 마지막 폐쇄일은 6시 23분입니다. 6시 23분. 네. 발견된 시간이 11시 55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추정 시간은 10시, 11시 정도로 발표했거든요, 당시. 1시간 남짓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사후 경직이 심했다고 하니까 그 발표 시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후 경직이. 예,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돼야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차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 두 분이 아직 할 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2회, 3회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13개 리스트를 작성을 했죠. 직간접적으로 제가 다 관여했거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위 또 정보위 간사했고 안행위 간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당시에 둘 다 간사를 하셔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입이 달싹달싹 하시는데 앞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CF 발족되고 사안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두 분을 계속 모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야심찬 프로젝트죠. 불법적으로 축제된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겠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과음! 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이름만 말해도 효과음이 빵빵 터지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 저희 코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원구 청장님의 목소리가 잔잔해서, 예. 효과음을 저희가 강제로 넣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PD가 또 자다가, 예.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레, 예. 예. 일요일 날 이 재산 추적하러 또 몇 차입니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이번에? 저는 3차고요. 3차. 네. 3차로 유럽으로 출장하신다고요? 네. 네. 역시 이제, 출장에 가서 먹거리 이런 건 다 본인 돈으로 하실 겁니다. 자, 프로젝트 저희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안원구 촌장님을, 다 자비로 해결하신 분을 후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 조사가 될 텐데요. 박정희 비자금 루트를 이제 박정희 비자금 루트. 네, 효과음 방금 들으셨죠? 예. 박정희 비자금 루트라는 말에 효과가 확 들어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쭉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효과음도 좀 다양하게 꽉꽉꽉 운명 이런 것도 좀 틀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박정희 비자금 루트. 예. 박정희 비자금 루트.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예,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예,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부가 언급이 됐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청장님이 이렇게 추적해온 현재까지의 루트,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요번 이제 가는 목적이 프레이저 보고서 이후에. 네. 그러니까 76년도까지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자금들이 이제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 76년도 이후에는. 거의 그래서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네. 하나씩 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직접 그 스위스와 그 일대에 있는 소위 뭐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곳하고 또 동유럽의 은닉을 하기 쉬운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뭐 우리나라 은행이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곳을 저희들이 이제 쭉 가서 지금 좀 확인하고 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루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하신 바로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이 돼 있고 또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사실들인데. 그 일부 언론들이 이걸 보도한 자료를 청장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연결을 이렇게 하라고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사실은 앞에 이 연결 과정들은 언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지금 연결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연결해 보고 있는 과정이시고. 그런 그 탐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할 때 청장님한테 문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모른 척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거 뭐 확정할 수는 없고 네.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이런 연결고리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좀 풀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분들이 최초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박정희 자금, 예.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이제 대부분 궁금증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시 스위스 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스위스 사무소를 개설이 되고 예. 그 개설된 게 그 지점장이었던 유경수 여사의 언니인 유인순 씨의 장남인 홍세표 씨가 그 당시에 지점장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위스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또 그분이 외환은행장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사무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인척이죠. 가까운. 사촌 오빠죠. 예, 이종 예. 사촌 오빠. 그 분이 스위스의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 언저리에. 그게 76년도죠. 네. 그러니까 프레이즈 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일치합니다. 외환은행 지점을 열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지점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76년도 경이면 사실 스위스하고 우리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목록이 가발 정도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곳인데. 은행 거기까지 가서 은행 그 지점을 열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도 크게 그때는 활동을 하지 못할 그런 시기인데 굳이 그 스위스에다가 그 은행을 만드는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76년도죠. 그래서 많은 의심이. 그런데 그 또 지점장이 공교롭게도 이제 사촌 오빠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스위스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있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자금들이 은닉을 한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믿기 쉬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두었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언제 관두입니까? 200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외환은행장을 마치고 다시 한미은행장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장으로 옮기는데 외환은행 사무소가 그때 없어집니다. 본인이 그 외환은행을 떠나는 시점에 본인이 개설했고 본인이 지점장이었던 스위스 그 지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개 딱 일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기 가서 지점장을 했고 본인이 관둘 때 없어지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그렇습니다. 예. 주목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실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치되는 걸 보니 여기를 좀 파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효과는 필요합니다. 어서 일어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은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그런 흔적이 또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추정 단계인데. 추정 단계. 예, 그 앞에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의심이. 구체적인 의심이고. 의심이고, 그 뒤쪽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데 그 나라 옆에 있는 나라, 헝가리 은행의 쪽으로 요번 저희들이 이제 가는 목적인데요.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헝가리에다가 우리나라 은행을 하나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은 박근혜 하고 또 다른 그 당시 이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다른 많은 곳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그 대기업이. 예. 그래서 지금 최순실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재산의 기업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회사 은행. 투자 관련된 회사. 지금 조심스러워서 무슨 단어를 써도 되고 무슨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상당히 머릿속에 처리하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이 지금 천천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고소고발 기업들이 당하실까봐. 예. 상당히 고소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고소고발도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어떤 단어로 선택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이제 프로세싱 하시면서 말하다 보니까 예, 지금 띄엄띄엄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관련 있는 대기업으로 의심되는 그런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이 뜬금없이 헝가리에다가 은행을 하나 고 스위스 지점이 사라지는 시점하고 같은 같은 시기에 시점에 만들어진다고 거기다가. 그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삽니다. 그거를 사는데 은행 하나 산다. 예, 삽니다. 네. 사서 만들어졌고 그 은행을 사는 회사의 그 본 회사에 또 회사들을 관리하는 구조조정 1호라는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속에 최순실 씨 일가의 회사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은행하고 관련된 회사가 예. 최순실 은행하고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그 은행을 사는 주체가 되는 한국의 회사. 그 회사가 운영하는 복잡하네. 예, 구조조정 1호라는 그 회사 속에 최순실 씨 관련 회사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요. 그 최순실 씨가 관련된 회사가 그 은행을 사는 데 관여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까?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회사들 하는 이름이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이죠. 그 본 회사에서도 그 주주로 참여를 하고요. 그 만드는 회사의 주주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뜬금없이 헝가리에다가 은행을 하나 샀는데 은행을 하나 살 때 최순실 씨가 관련된 회사들이 그 은행 사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뜬금없이. 예. 이거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예. 재밌죠. 예. 최순실 씨 대기업 은행을 샀는데 그 대기업 은행 살 때 최순실 씨 회사가 관여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네. 많이 나왔어요. 그 회사는 그 뒤에 인수합병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수합병도 여러 개 이루어지고 그 은행을 사는데 관여한 회사들끼리 인수합병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국내 대기업끼리 빅딜이 이루어지죠. 인수합병이. 그런데 그 시기와 모든 것이 예사롭지를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그죠? 예.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듣는 저희는 답답합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네. 지금 확인 단계라서. 갔다 오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분명한 거는 대기업이 은행을 헝가리에 샀는데 뜬금없이 그 헝가리 은행을 산 주체의 일부에 최순실 가족의 흔적이 있다. 아주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죠. 많은 흔적이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스위스에서 스스로 지점을 여서 지점장을 하다가 외환은행을 떠나는 시점하고 맞물린다. 예. 떠나자 그 은행을 새로 사는 행위가 예, 그렇습니다. 일어났다. 아,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그 은행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행이 이제 2013년도에 팔리죠. 대통령 당선된 이 은행. 그렇죠. 예. 그래서 2013년 9월경에 팔리는데 그 로컬 기업에 팔리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시 또 대기업에서 그걸 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요 출발이 프레이저 보고서 뭐 얘기 드렸는데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그렇죠. 잠깐 설명드리면 코리아 게이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뿌린 거예요. 예. 박동선 씨가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 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당시 박정희 정부 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프레이즈 보고서를 통해서 돈이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추정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추정하지만 예. 당신은 확인된 거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추정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프레이저 보고서에 돈을 확인했는데 전체 규모는 얼마냐라고 하는 추정치가 그때 얼마로 나왔죠? 그 당시 규모로 8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0조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당시 환율이 한 255원이었으니까요. 지금 환율이 한 150원 정도. 그렇게 보면 요즘 환율로 한 살만 해도 그 당시도 한 38조 정도 되는 거죠. 네,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보고서에 나왔던 추정치. 예.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한 추정치인데 그걸 지금 환산해 보면 당시 금액을 지금 환율로만 바꿔도 38조가 되고 네. 예. 하여튼 조단이 엄청난 액수네요. 엄청난 액수. 거기 보면 이제 돈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과 비공식적인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소개를. 거기까지 소개하면 오늘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은 그 원조와 차관 자금, 네. 그리고 미국의 안보 지원 자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약 10억 달러 좀 그 당시에 네. 10억 달러면 그때 근데 그 10억 달러가 이제 묘한 것이 10억 달러 중에서 9억 한 3천만 달러는 그 외환 보유액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이 그 참전한 분들이 에서 다 지불하지 않고 보상금이나 혹은 뭐 급여로 지불하지 않고 보유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그게 이제 하고요. 국가에 공적으로 들어온 돈인데 예. 이게 이제 개인 금고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금액은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예. 그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원조 개발 차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관인데 또 이제 거기서 또 돈을 띄죠. 개인 금고로 가는 거죠. 예. 꺾기죠. 꺾기. 예, 차관에서 10%에서 20%. 예. 요새 은행 요새 꺾기가 없어졌는데 옛날 그때 당시로 보면 꺾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제 꺾기는 빌려주는 쪽이 꺾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건 예. 받는 사람이 중간에서 대통령이 꺾어서 가지고 스위스로 빼놓는 거죠. 근데 그런 돈들이 이제 비공식 자금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기업 강탈 예를 들면 걸프하고 칼텍스 그때 우리가 석유가 안 나니까 그쪽으로 받은 자금인데 67년도에 한 100만 달러 걸프사에서 71년도에 한 300만 달러. 아, 그건 저도 대목이 생각나는데 증언을 직접 했죠. 예. 그 걸프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정유시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유시설 지으면 이제 큰 프로젝트니까 정유시설 로비를 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커미션을 요구해서 내가 줬다. 예. 얼마 줬냐? 얼마 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의회에서 이 정유사 회장이 증언을 합니다. 예. 근데 돈 줬어.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미국 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도 받았고요. 뭐, 일본 무역상들로부터 해서도 돈이 많이 들었고, 이게 전부 다 뭐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잘 돼 있는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고, 또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쉽게. 제가 그걸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예. 그 증언 같은 것도 거기 나온 게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리고 증권 시장 조작도 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국내 이런 증시를 조작하여. 예, 등등 지금 참 그 당시에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 다 이루어진 수많은 것이죠. 기법들이 프레이저 보고서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났느냐 하는 내용들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고가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당시에. 그걸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그 돈을 당시에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스위스에 예치했고 김영욱, 김성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비자금을 은닉했던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그렇죠.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입을 연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입을 열어서 미국 의회에다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 속에 한번 꼭 소개해줘야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평가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손을 벌렸고
또 협박과 갈취를 일삼으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들은 권력을 잃으면 악행과 비리가 밝혀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더욱 악랄하게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정권 유지를 애썼다. 이런 내용이 거의 공식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당시 국내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보고서를 낼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넣죠. 거기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 돌아오시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는 현지에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길게 가시네요,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 일요일 귀국 예정이죠. 그 다음 주에 나오시겠네요. 예. 네. 자, 요런 이야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는 이유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목적도 있으십니까? 전번 독일에서 저희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하.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독일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저희들을 면담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요번에 조금 가서 새로 좀 더 만나.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효과음 한번 넣어주고. 자, 잘 다녀오시고요. 예. 예.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마티즈 예. 살지 마시고요. 촬영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친절한 AS 누가 멀리서 듣나. 제 남편은 이란 자그로스 산맥의 샤호 해발 3,400m에서 뉴스 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양들이 많아 산맥 이동에 주의를 요한다는 교통정보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신혼여행 가신 분,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마티즈 사건에 대해서 저는 화산리 옆 시미리에 살고 사고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2km 살고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사십니다. 마티즈가 있던 곳은 토박이들도 안 가는 곳입니다. 이런 거는 토박이들밖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 가서 자살을 한 겁니다. 토박이들, 동네 사시는 분도 안 가는 곳. 이 사건 저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모시겠다고 약속한 분들은 꼭 다시 모셔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항의에. 왜냐면 다시 모시는 것을 거의 못 봐서. 네, 이게 이제 예의상 하는 멘트일 때가 있고요. 정말로 다시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날 때가 있고요. 네. 다시는 모시고 싶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다시 모신다고 했던 분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다시 모시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최근 몇 주간 불성실하게 하다가 저희가 퇴출을 경고했더니 바로 스튜디오로 찹찹찹 나오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복날 엊그제 초복이었죠. 그래서 좀 이따 또 한 8일 있으면 중복이고 네. 또 그 이후 열흘 있으면 또 말복이고 복날 음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양 음식. 이 보양식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음식이 약이 된다, 뭐 기운을 돋우게 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이거는 거의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사고입니다. 효과음입니다. 근데 그 보양, 보신 뭐 이런 것에 대한 용어들 그리고 언론들이 또 여름만 되면 또 그걸 또 방송들을 해요. 보양 음식, 여름을 이기는 보양 음식 몇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여름만 하더래요. 꼭 나오는 게 네. 너무 덥다고. 네. 항상 더워왔거든요, 여름은. 원래 덥죠, 여름은. 항상 더워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뉴스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날씨 가지고 꼭 뉴스를 넣는데 그렇죠. 여름 되면은 뭐 어디 대구 가가지고 네, 왜 또 올랐다. 뭐 10년 만에 막 7년 만에 막 이러면서
그 복날쯤에는 사실 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고 하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욕 돋우는 음식이 뭐 요즘에 그 관념으로 보면 그러면 양기를 뭐 한다든지 뭐 보양이 된다든지 뭐 그렇죠.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예. 보양은 무슨 뭐 그런 거 먹는다고 뭐 양이 뭐 돋구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복날만 되면 이제 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개고기 식용 논란이 그렇죠. 또 그것도 물리 고정 레퍼토리예요. 그렇죠. 예. 아침에 뉴스 보니까 뉴욕에서 또 동물연대 예. 집단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한국인은 먹지 예. 말라 총영상을 앞에서 또 꼭 한 시위를 하시고 번씩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브리트 바로도 한참 한 10여 년 전까지는 했고요. 그런 거를.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그 해외에 있는 동물 연대를 네. 뭐랄까 연대하여 네. 예, 시위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한국으로 소식을 전하는 좀 진화한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 개고기 식용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흔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이게 뭐 우리가 고기 단백질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좀 방법이 없었거든요. 뭐 소는 우금령을 내려서 그 임금이 직접 못 잡게 했었어요. 귀한 동물이었어요. 그렇죠. 뭐 논밭을 갈아야 되니까 운송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소 먹는 일은 거의 힘들었고요. 그때 소는 뭐 휘발유 플러스 그다음 트랙터 플러스 경운기 플러스 이렇게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귀한 동물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못 잡게 했고요. 돼지는 인간하고 먹이 경합이 일어나요. 돼지가 먹는 게 그 인간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도 잘 못 키웠고요. 뭐 키워봤자 뭐 똥돼지 똥이나 먹이고 키우는 정도. 돼지를 키우려면 안 그래도 먹거리 부족한데 네. 돼지한테 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닭도 곡식들 이런 것들 조금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닭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개이고요. 그것도 개도 거의 똥개죠. 잡종. 그냥 그렇죠. 네. 그 똥개라는 말은 그냥 똥을 먹는 개라는 뜻입니다. 실제 먹거리가 없었을 때는 그 길거리에서 똥을 주워 먹었어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런 개를 먹었던 거죠. 사실 뭐 식용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거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애완견. 그렇죠. 집에서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아예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키우는 그 애완견 그때 문화가 개는 만들어지면서 가축의 일부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다르죠. 네. 이게 이제 특히 이름을 붙이면 그 가축에 대해서 거의 인격을 붙이는 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름 감정입의 붙이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이름 붙이면. 돼지, 소, 닭도 이름을 붙이면 우리 못 잡아먹습니다. 동물 실험 연구소의 철칙이 동물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양돈장에서 제가 한번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돼지 키우다가 처음에 이렇게 그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들 들어오면 새끼 돼지들이 막 성격이 다 지각각이래요. 뭐 발랄한 놈이 있고 우울한 놈도 있고, 귀여워요. 그 강아지보다 훨씬 더 귀여워요. 새끼 돼지. 지능도 높거든요. 맞습니다. 사람 졸졸 따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귀여우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똘똘이, 뭐 귀요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여요. 근데 이거 한 3개월이면 도살장 가야 되거든요. 도살장 끌려갈 때 그 직원들 눈물을 폭폭 쏟고 벽을 붙잡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분들은 그렇죠. 더 이상. 그 양돈장에서도 새끼 돼지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양돈장에서조차. 그렇죠. 네. 근데 집에서 이 강아지를 이름 붙이고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근데 옆에서 개고기를 먹는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피레네 산맥. 네. 프랑스하고 그 스페인 사이에 있는 거기 가면 당나귀를 네. 키워서 그 비누를 만든대요. 우유로. 저도 네. 최근에 알았는데. 근데 거기는 그 당나귀를 반려동물처럼 여긴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들한테 그 먹고 살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당나귀 고기를 안 먹고 이름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인간하고 거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죠. 완전한 식구로.
그 당나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 당나귀 고기 다른 나라에서 많이 먹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 그 옥자 그것도 식용돼지에다가 옥자라는 사람 이름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잔인한 겁니다. 그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이름 붙이는 순간. 육식이어서, 예, 인간이 사실 마음 편하려고 그런 공정 자체를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완견을,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집안에 키우고, 동물에 감정이입하면서 이 사랑하는 동물이 고기가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갑니다, 저는. 그렇죠. 그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고기에 대한 논쟁을 없애려 그러면,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을 아예 그 한국의 문화에서 사라지게 하려 그러면 그냥 개를 사랑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또 개를 더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호불호가 있어요, 또, 개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개를 먹었던 역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고기 식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야만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네.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요. 맞습니다. 그 갈등만 유발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에 대한 것을 생각들을 이웃들한테 계속 이렇게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개고기 식용하는 분들한테 야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그렇죠. 방법이에요. 먹는 행위를 야만이라고 하면 그 먹는 음식 그 사람 그 자체를 야만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걔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아주 극렬한 반발심이 생기죠. 그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어 왔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개고기가 점점 없어지길 바라는데 저도 개를 키우기 때문에. 저도 그럽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거든요. 절박하다. 당장이라도 지금 개부터라도 모든 동물의 도축을 금지하는 채식주의자들의 혹은 동물 자유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개라도 빨리 구출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제화하는 수 있는 방법인데 개고기를 판다 그러면 그 식당에 품종별로 표시하게 해두라. 개고기의 품종을 표시하라. 세파트 얼마, 요크셔 얼마,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순간 못 먹어요. 그 세파트 요크셔 이렇게 그 강아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못 먹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냥 그래요. 단백질, 육질을 보고 먹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맛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개를 떠올리면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가 고기가 된다는 것을 법 테두리에 넣는 순간 또 문제가 그걸 받아들일 되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법제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복날에 개고기 드시는 분들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극렬하게 감정상해 가면서 서로 인간끼리 감정상해 가면서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들. 저희도 한번 이 주제를 다루긴 다뤄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삼계탕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양식 하다가 흘렀습니다. 황교익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